우리 임용환 TV 방문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크라이나 긴급 점검 뉴스나 다른 SNS 그리고 방송들에서는 하지 않는 디테일한 이야기를 좀 이제 세 분의 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 저희 YTN 할 때는 이제 연구원님이라고 부르는데 방종관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투스타셨나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역 장군은 아니고요. 작년 8월 31일부로 전역을 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는 게 예의겠죠. 네. 저는 주로 무기체계 기획, 그러니까 일명 이제 군대 용어로 하면 전력 기획 파트에 근무를 했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사에서 제가 소개할 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그 미래에 어떤 무기체계가 또 얼마나 어떤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가 필요한지를 이제 미리 준비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태 기자님이 민간 무기 전문가라면 진짜 군 무기 전문가신 거네. 예. 제이님 태 기자님 너무 멋있어요. 혹시 와이프 오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닙니다. 아니요. 제 와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제 와이프는 아니군요. 컵이 하버드네요. 하버드 비즈니스 이거 뭐죠? 잡지 이름 아닐까요? 신문이나 잡지 이런 거. 네,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꼭 잡지 연재해가지고 거기서. 또 옛날에 동아 비즈니스 리뷰 DBR. 재미난 게 그 집의 머그컵을 보면 그 집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다 드러나요. 저는 대부분 군대 컵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역사, 군대 뭐. 그러니까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임용환 TV 찾아주신 여기 구독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점검 뉴스나 방송에서 좀 듣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중점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방종관 소장님, 제가 방송에서는 YTN에서는 이제 항상 연구원님이라고 부르는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합니까? 네, 아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예. 무기를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연구를 하셨던 소장님이셨고요. 이 집의 주인장이시죠? 임명환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군 내에서 이제 이 무기 전문가 방종관 소장님이 계시다면은 이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밀리터리 덕후로서의 본인의 능력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태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이 투스타님이시라는 겁니까? 연구소 소장님이랍니까? 그래서 투스타 소장님. 저는 연구소 장군님입니다. 장군님. 장군님이십니다. 투스타 본 적 있습니까? 저기 보이는 저 감사패가 저기 사단장 하실 때 저한테 주신 그때 인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임 박사님하고 인연을 좀 제가 설명드릴 네네.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임 박사님하고 한 10년 전에 사실은 임 박사님 책을 통해서 사실은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 후에 제가 군생활하면서 사단장 할 때 그때 간부들 또 주요 참모 하니까 이런 거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 박사님을 초빙 강사로 해서 그때 이제 저희들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에 쭉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서 지금도 굉장히 임 박사님과 교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영광이죠 뭐. 자, 오늘은요 우크라이나 사태 긴급 점검을 한번 해볼 텐데 사실 방송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유튜버 분들이나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라디오, SNS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좀 가짜 정보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의외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잘못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SNS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그걸 위주로 먼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보는 정보 이것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꺼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고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영상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일지 아닐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기 차이는 굉장히 크죠? 예,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많이 질문을 남겨주셔서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쭉 어제 정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 가운데 네네. 하나가 네네네. 무기 체계에 관한 사항은 조금 더 설명드리고 네네. 이제 러시아의 초기 작전이 왜 실패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무기 체계에 관해서 한 가지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러시아가 초기에 우크라이나의 그런 저항이나 이런 걸 예측을 못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럼 왜 예측을 못했는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답변은 결국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푸틴의 어떤 러시아 어떤 국가 지도부의 의사결정 체계에 푸틴의 생각과 이 밑에 참모와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 지도자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 생각의 갭이 있었다. 이런 사실은 어떤 교훈 도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휘부와 현장 지휘관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은 네. 그 국가 지도자들 회의하는 가운데 푸틴이 여기다. 그 해외 정보국장한테 막 마치 그 초등학생 혼내듯이 담임 선생님 혼내듯이 네네, 막 맞아요, 기합주는 거 맞아요. 보셨지 않습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푸틴이 생각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군사 지도자들한테 전파가 안 됐다는 거죠. 네네. 또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군사 지도자들이 작전을 준비하는 것과 실제로 푸틴의 명령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이 대부분 예측을 빗나갔던 뭐 북부 지역에서 키예프를 공격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군사적으로 보면 사실 좀 무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푸틴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사실 일부 해외 언론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조금 네. 요게 이제 일명 그 토스1 그 브라티노라는 그 무기체계 명칭을 갖고 있는데요. 그 언론에서 보면은 이제 열압력 그 다른장 로켓이라는 그런 무기 체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 지금 도시 지역을 하나하나 지금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헤르손이 함락이 됐고 이제는 마리우폴이 위협받고 있다. 그 다음에는 뭐 오데사가 가장 그 다음 목표일 것이다. 아니면 뭐 하리키우 쪽으로 다음 뭐 러시아가 집중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무기 체계를 체첸 2차 전쟁 때 그로저니에서 사실은 도시를 공격할 때 쓴 무기 체계거든요. 네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위력이 크냐 하면은 이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 보면은 아파트에 왜 가스가 샜을 때 사람들이 라이터를 이렇게 네. 키면은 그 폭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게 한 5km 전방에 220mm 다련장이 한 24발이 날아가서 폭발하면서 이제 그 폭약 분말을 분사하고 그것이 이제 점화가 되면서 네. 살상을 일으키는 이런 무기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도시 지역에 사용되면 굉장히 큰 피해와 그런 민간인 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폭탄이 뭐 마치 역사상 없었던 뭐 굉장히 대량 살상 무기처럼 보도되는 경향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많은 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의 폭탄이잖아요. 그 태 기자님께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잘 알고 있는 측면이 예. 뭐 군사적으로 군사 표적에 쓰는 거는 그렇게 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은 민간 지역에 민간인을 대상으로는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 어떤 무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요. 근데 네. 전쟁이 언제나 그렇진 않잖아요. 네. 부수적인 피해가 생기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처럼 도시를 포위하고 뭐 대규모 군대가 그 도시 내 그 전략적인 목표를 타격할 때는 민간인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대의 명분이 중요한데
그것도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뭐 인지전,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명분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러시아가 그걸 계속 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라크 전할 때 미군도 도시 폭격했어요. 네. 근데 이제 크루즈 같은 거로 쏘면서 정밀 정밀 타격 하는데 네. 거기서 가끔 오발이 나오는 거 하고 네. 이런 거를 부어서 그냥 일정 반경을 무조건 다 죽인다는 거하고는 전혀 얘기가 다르죠. 오늘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영국 그 정보부에서 오늘 그 발표한 거에 보면은 러시아가 도시 지역에서 이런 대규모 살상 무기를 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목적은 그야말로 적의 저항 의지, 정부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속 저항 의지를 고취하더라도 이런 무기 체계를 통해서 민간인 사상자가 예를 들어서 그로전이처럼 몇만 명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정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계속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희생이 더 따른다면은 이걸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을 노린다라고 사실은 그 영국 정보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열병합 폭탄의 열 압축 폭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SNS에 저는 그냥 저 임 박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나 역사를 감성으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냐? 지금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잘 싸우고 있다. 그래서 마치 대등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자꾸 포장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왜냐면 이럴수록 우크라이나 분들이 더 많이 희생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요. 우크라이나 분들이 정말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제가 됐나요? 예, 사실은 아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무기 체계가 다르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거의 비슷한 무기 체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2014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쓸지 대강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을 저는 개인적으로 러시아군의 작전 타입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파주 1에서는 속도전이었어요. 전략적인 목표를 빨리빨리 해서 피해를 최소화한 다음에 이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라는 게 러시아군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나 이런 것을 사용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 그리고 국민들의 저항이 세지니까 이제 이 속도를 바꿨죠. 그리고 전술 자체도 예전에 소련부터 이어져 오던 러시아군 전통적인 방법, 포격과 폭격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밀고 들어가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이 단계가 바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이게 러시아가 준비가 안 된 건 맞아요. 근데 생각처럼 약한 건 아닌데 오다가 시작하기 전에 장군님하고 잠깐 얘기를 해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 양대 강국이다. 그래서 항상 미국하고 러시아를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전 같은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전 운영 능력이 있고 러시아는 의외로 전쟁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래도 러시아는 비슷하겠지. 크림반도랑 그 전에 이 조지아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거는 거의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 매뉴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쟁은 무기 매뉴얼이 아니라 군대를 어떻게 운영하고 특히 이번 도시전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이런 폭탄도 쓰고 핵 쓰고 한다는 게 도시 전투는 어쨌든 간에 거의 늪인데 민간인 사상자 없이 도시 전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민간인 희생을 안 내고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정예부대와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러시아군 들어가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늪이 돼버린 거고 민간인을 어떻게 보면 빨리 좀 죽여서 도망가게 만들려는 작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 휴전협정할 때 민간인 대피 통로 내자는 게 사실 빠지라는 거잖아. 민간인 빠지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부셔가면서 해보겠다는 건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늪에 빠진 거죠. 네. 지금 이제 러시아가 왜 공군력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용했을까라는 그 원인을 지금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러시아가 가진 정밀 유도 폭탄 유도 무기 보유량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미국도 걸퍼전이나 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한 1주 내지 2주가 지나면은 정밀유도 폭탄이 떨어져서 굉장히 그것을 보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재래식 폭탄과 정밀유도 폭탄의 가격 차이는 적어도 3배 내지 4배, 심지어는 뭐 1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제블린 한 발에 1억이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그 국방비가 약 7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하는데 미국과 10배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근데 700억 달러가 큰 것 같지만은 실제 정밀 유도 무기의 그 보유량은 사실은 그 엄청난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정밀 유도 폭탄이나 유도 무기를 충분히 보유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 그래서 러시아는 육군이 많아서 군사력이 훨씬 많이 들잖아요. 네, 80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정밀 유도 무기를 충분히 보유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10월 6일날 전쟁을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제대로 필요한 정밀 유도 무기를 다 써버려가지고 미국에서 급하게 공수했던 작전이 니켈 그라스 작전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아무리 현대전이라도 미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도 정밀 유도 무기를 충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네. 우크라이나에 지금 독일 그리고 미국, 뭐 폴란드 등등의 국가들이 무기와 금액을 지원을 지금 막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최신식의 보병 무기로는 우크라이나가 더 가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포인트를 잡은 것은 이제 공중무기. 공중무기. 네, 이게 러시아가 지금 항공전력을 대량으로 지금 투입을 초기에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의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서구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제버린이라든가 이런 또 단거리 대전차 유도무기 이런 것들은 네. 독일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대공 미사일. 스팅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능이나 그 단위 성능은 러시아 쪽보다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아마 도시적 작전에서 러시아군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얼마 전에는 사실은 뭐 폴란드에 있는 미국기를 뭐 임차해서 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게 되게 힘든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오늘도 보면 예. 미국에서 폴란드로 우리가 너희한테 비행기 지원해 줄 테니 너희가 갖고 있는 비행기 넘겨줘.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피하식별, 육군은 피하식별이고 공군은 저가식별이라고 네. 하는 것 같은데 그 장치 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나토 체제와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체제가 다릅니다. 운용을 못하는. 그래서 똑같은 기체라도 그 안에 항전 장치랑 뭐 피하식별 장치가 다르면 운영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럼 나중에 이제 2차 대전 눈으로 하는 거예요? 제트기 몰면서? 지금 사실상 러시아가 이 항공전에서 졸전하는 게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밀 유도 무기가 없고 그리고 기체 성능이랑 조종사들의 기량이 떨어져서 네네. 제대로 기체 성능이 떨어지는 데다가 그 기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조종사들이 기량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좀 이게 좀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좀 슬픈 예지만 우리가 그 F5 같은 오래된 전투기를 계속 운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신형 기체가 없는 것도 있지만 조종사들을 200시간 이상 훈련을 시켜야지 최고의 이 기량을 발휘하거든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오래된 전투기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러시아의 조종사들은 그 정도 시간이 없고요. 또 저한테는 최고의 미스테리가 이 항공전이에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항공 우세를 못 잡고 아니 근데 하늘은 다 러시아제 이 비행기와 헬기가 다 점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러시아제로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항공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주변에 제 친구 중에 뭐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제고고라고 푸른제에 유학 갔다 온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방공무기 그러니까 방공무기 체계 S로 시작하는 러시아제 방공무기 체계를 두 나라가 다 쓰는데 상당히 성능이 좋대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 무기를 러시아가 쓰는데 그 무기를 무서워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왜냐면 가장 잘하는 무기일 테니까. 예. 근데 저는 진짜로 이거는 궁금했던 게 SNS 쪽에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리세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의 눈과 귀를 지금 다 열리게 만들어 주시고 있거든요.
비행기나 특히나 헬기 떨어지는 장면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발표하는 양이 그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헬리콥터 29대 이상, 뭐 비행기 격수도 뭐 수십 대, 뭐 이렇게 지금 이거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 정말 요만큼 분전하고 있어가 아니라 실제로 잘 싸우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있다고 볼 수 있죠. 오.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은 이제 약간 한숨이시죠?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잘 싸운다는 기준이 뭐냐라는 이제 그게 네네네. 되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는 네. 전략적 우위, 그러니까 비등함을 가질 정도가 되느냐. 저는 이제 두 가지 기준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결국 군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죠. 네. 사실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어도 국경선이나 또는 일정한 선에서 저지하거나 그것을 격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잘 싸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번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그 국방비 수준, 또 무기 체계 수준, 병력 수준, 또 러시아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그 피해 내지는 열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나마 러시아가 의지와 또 국민들의 어떤 단합된 그런 걸 통해서 선전하고 있는 거. 이 부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적어도 사실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의병 활동을 그것이 우리가 정규전의 활동을 다 대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정정을 하나 하는데 조금 전에 박사님이 러시아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뭐 저희 도네이션 주시는 분들 계신데 지금 상황상 읽지는 못하지만 다 박사님도 이 실시간 나중에 확인하면서 보시니까요. 네, 그분들께 미리 전부 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쟁 자체가 전략 목표, 전쟁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네. 목표를 시행하는 방법이 분명해야 되는데 제가 이 전쟁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한 얘기 또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한 얘기 자꾸 얘기하다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은 무슨 전쟁인데 10년 만에 벌어지면 다 처음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얘들은 전략 목표가 뭔지.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넓어요. 네. 그러면 도대체가 어떻게 무슨 대통령을 잡고 수도를 장악한다고 이게 또 떨어진 땅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국가를 점령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군대로 계속 이길 수는 있지. 그래서 다 죽이거나 군대를 다 멸절시키거나 이걸 끝내야 되는데 이 넓은 땅에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키예우가 도시전으로 국한시켜서 얘기하면 스탈린그라드가 왜 안 떨어졌냐면 좀 잔인하지만 민간인 도망을 못 가게 했어요. 서울 쪽에서. 그리고 병력을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민간인하고 폐허가 섞인 상태에서 계속 싸우는 거야. 사실은 중요한 거는 소련이 무기하고 병력하고 인력을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은 거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 딴 데 가 싸워야 되는데 다른 데 갈 전략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에서 싸우니까 결국 독일군이 소모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아니지만 서방 쪽에서 무기가 계속 들어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게 옛날 독일한테 당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어갖고 계속 싸운다고 하면은 대통령을 잡고 칠러 정권을 세운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땅에서 머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련군을 최소한 20만에서 40만을 주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소련의 러시아가 5년 내로 파산합니다. 지금 푸틴의 꿈이 소비에트의 재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소비에트가 군사력 경쟁하다가 망했거든요. 이게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박사님께서 사실 말씀하신 걸 조금 더 이제 저는 군생활하면서 합동참모본부의 전략기획차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전략, 국가 차원의 군사 전략을 저희도 이제 실무 부서장으로서 했을 때 가장 그 전략에 있어서 가장 1원칙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듣던 그 합참. 네, 합동참모. 그 원칙을 사실은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사실은 좀 벗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벗어나느냐 하면은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전쟁에서
이기면 된다. 전쟁에 이기는 것을 그 목표로 하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은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항상 목표를 정확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한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가서 11일 전에 2월 24일 공격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독립시켜서 독립시켜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게 목적이냐? 그렇죠. 아니면은 남부 지역까지 크림 반도까지 해서 확보해서 크림 반도와 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은 도네츠 강까지 해서 동부 지역을 완전히 석권하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우크라이나 국가를 완전히 그야말로 비무장화 시켜서 정권을 바꿔버리고 그야말로 꼭두가시처럼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냐? 사실은 이게 다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 목적을 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수단이 또 달라야 됩니다. 자기가 투입하는 수단이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수하는 방법도 또 달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목표와 수단과 방법이 균형을 맞추고 연계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전략을 기획할 때 핵심입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이 이게 제대로 조율이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하든 통치하든 최소한 지금 그 박영권님의 말을 기초로 얘기해서 하면은 최소한 드네프강 동쪽은 다 먹겠다라는 전략이에요. 지금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이건 방법,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어요. 20만의 병력, 15만의 병력을 가지고 택도 드네프르강 동쪽을 다 먹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목표 대비 수단이 부족한 거죠. 지금 러시아군이 보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린 되게 쟤들이 돈이 없구나. 역시 제대로 뭔데 그게 아니고 2차 대전 때 나폴레옹이 러시아 점령하러 들어갔던 게 모스크바까지예요. 지금 러시아 지도의 절반입니다. 그 절반이 우크라이나까지 오는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까지는 절반이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보급력이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러시아 땅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러시아가 반대야 지금은. 우크라이나까지 오는 게 나폴레옹이 행군했던 길의 절반이에요. 그러니 질문이 많으시더라고. 왜 64km나 서 있습니까? 저거를 이 국경을 생각하면 마치 러시아에서 바로 우크라이나 온 것 같지만 실제로 부대가 움직이는 보급은 엄청 길다는 엄청난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보급을 중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서 신의주가 아니 뭐죠? 우리는 휴전선에서 여기까지 전쟁하면 100km도 안 돼요. 그렇지. 뭐라고요 거기? DMZ에서부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몇천 킬로를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땅에서 전쟁하지만 마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겪었던 고민을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무서운 얘기를 중간에 생각이 든 게 아까 그 시가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히르키우 시장이었나요? 스탈린그라드 제2의 스탈린그라드를 만들겠다 그랬죠. 이 정말 끔찍한 말.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독자분들께서 앞으로 향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도시 한 3곳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남부 우측에 있는 마리우폴, 두 번째는 좌측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오데사,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드네프르강 우측에 있는 하리키우입니다. 네. 특히 하리키우는 지금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되는데요. 이 하리키우 지역에 왜 중요하냐면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던 우크라이나군 부대들이 아마도 하리키우 지역으로 철수해서 그 지역에서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리키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키우를 점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결전은 아마 마리우폴과 오데사는 사실은 부대 인구 규모라든가 또 위치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유리한 입장에서 시간의 문제에 따라든지 함락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 하리큐를 과연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지키고 제2의 스탈린그라드를 만들어버리면은 이 전쟁은 앞으로 몇 달이 갈지도 모르고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마지막 순간에 어정쩡한 상태에서 타협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하리큐가 의외로 쉽게 함락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키우까지 위험해지고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략적인 목표가 어디냐 그리고 이 목표에 따라서 이 부대를 배치하고
하는 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1단계와 동일한 부대 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키이우의 주공이고, 키이우가 주공이고, 하리키우랑 오데사랑 그리고 저쪽 부분은 마리우폴 부분은 지금 조공입니다. 부대 규모로 보면. 네. 근데 아까 제가 단계의 리듬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 앞으로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랑 우크라이나는 절대 양보하지 못할 땅이에요. 네. 거기는 뭐 벨라루스는 사실은 뭐 백러시아나 마찬가지고 네. 백러시아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러시아를 방어하기에는 꼭 필요한 땅입니다. 네. 근데 계속 동진에서 들어오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완충 지역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나토랑 싸워야 되는데 네. 나토랑 아무리 세계 2위의 군사력이라도 나토랑 싸우기엔 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하는 것처럼 만만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냥 한번 우리 힘을 보여주자 하고 처음에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시위용으로. 네, 이건 물론 제 내피셜이. 네. 이거는 뭐 추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잘했어요. 적절한 공작으로 돈바스처럼 옛날 돈바스처럼 처음에는 적절한 공작으로 내부에 내군을 일으켜서 평화 유지군처럼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 단계를 심지어 러시아 정보부 사람들도 예측을 못했어요. 전면 침공. 전면 침공은 사실은 러시아군의 전통입니다. 나폴레옹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독일 2차 세계대전도 그랬잖아요. 러시아군의 전통은 원점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그들의 뿌리가 있는 곳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개시를 했을 때 키이우로 병력이 가겠구나 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리듬이 바뀌고 저 단계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준 씨 전쟁포로 왔다 이렇게 한다. 그런 농담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그런 농담 할 때니까?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좀, 너무 앞으로가 너무 무서운 게요. 키이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왜 치는지를 모르는 느낌이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타격, 국민의 사기를 꺾는 공격,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력을 북쪽에서 집어넣었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까 약간 이제 양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과거 비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략 말씀하셨지만 그 세 가지 전략 중에 또 문제가 전면 점령을 해버린다면 통치가 더 어려워져요. 네. 이걸 통치하려면 오히려 잘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러시아의 딜레마가 뭐냐면 이 우크라이나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도를 보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빼고 나토로 다 넘어갔어요 지금. 저 위에 리투아니아부터 아래쪽까지 모조리 나토에 가입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지금은 유럽이 러시아를 침공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이 세 가지가 좀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같이 식민지 경쟁하던 시대는 아니고 유럽의 지금 EU 국가는 영토가 들어오는 게 더 싫어. EU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나토가 동진하니까 러시아가 위협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이게 절대로 군사적 위협은 아니에요. 당장에는. 그럼 뭐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위협이고 얘들이 나토로 들어가는 게 EU는 안 넣어주니까 이렇게 해서 이쪽에 붙어야 우리가 더 잘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사실 또 체제 경쟁이고 경제 경쟁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잡아야겠는데 돈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꼬셔서 우리랑 같이 붙어 있자 그랬더니 나는 저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야. 돌은 저쪽이 많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군사적 침공이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네. 더 악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은 이거 군사밖에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최악의 악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그러면 무리한 키우로 진궁했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두 가지의 경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경험치는 우리가 좀 더 멀리 이제 오래전에 되돌아가서 히틀러가 지금 푸틴을 히틀러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할 때 네. 저는 지금 푸틴이 상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그때 봤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지아 전쟁에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우리가 잠깐 2차 세계대전 임 박사님께서 많이 하셨지만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를 1938년도에 병합을 해서 그때 이제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 수상이 슈슈니크가 결국은 이제 사실은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그 자기 이제 히틀러의 압력에 못 이겨서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나치의 대표자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오스트리아군한테 저항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무혈 입성했거든요. 네. 그때 히틀러가 3월 15일 날 그 저기 빈 광장에서 이렇게 그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일부 외신들은 나치가 오스트리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병합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군림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해방자로서 온 것이다. 저는 푸틴은 가장 이상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해방자로서 비춰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죠. 네, 두 번째는 조지아에서 2008년도에 조지아에서 침공해서 5일 만에 했는데 그때 어디까지 갔냐면 조지아의 수도 수도의 50km 전방에서 딱 멈춰섰는데 그때 조지아가 거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봤을 때 키예프를 실제로 안 들어가더라도 외곽으로 봉쇄만 하더라도 그 우크라이나의 정부가 스스로 와야 되고 무조건적인 항복에 가까운 그런 협상을 임할 수도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전쟁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괴뢰 정부를 세우는 게 제일 좋은 네. 스토리긴 한데 그거 하나면 모든 게 끝나잖아.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괴뢰 정부를 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세밀한 사전 공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친러 야당조차 지금 러시아랑 손을 잡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칠러 세력도 예. 네. 이게 괴뢰 정부를 세우든 어떻게 하든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사람한테 붙었을 때 나를 더 잘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아예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원도 없고 뭐도 없고 거기는 그냥 이쪽에 붙으나 저쪽에 붙으나 국가가 이권을 주면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옛날부터 산업, 자원 이런 게 많아갖고 한동안 정치 때문에 못 살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언제든지 우리가 뭐라고 하나 정치가 안정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엄청 큰 나라예요. 그럼 이쪽에 왜 붙냐고. 괴뢰 정권 아니라 괴뢰 할아버지 정권이 붙어도 또 지나면 민주화 운동 날 거고 뭐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동료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애들이 누가 우리를 더 잘 살게 해줄 거냐는 데로 붙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역사적 경험치도 사실은 푸틴이 고려 못한 게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1932년도, 34년도에 250만, 300만의 그 우크라이나인들이 스탈린이 그 강제 그 식량을 수탈하는 바람에 네. 그때 아사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것 때문에 1941년도에 나치가 들어왔을 때 독일이 들어왔을 때 친나치 쪽으로 사실은 초기에 그걸 했다고. 그랬다가 또 독일한테 당해가지고 보복을 또 당하.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독립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아주 엄청 세죠. 러시아와 동일한 정체성을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가? 왜 우크라이나들은 다 푸틴 싫어하는데 자기를 좋아할 줄 알지? 아니죠. 왜냐하면 돈바스 때는 충분히 재미를 봤어요. 러시아인들이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산다면서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 장밋빛 미래를 착각한 거구나. 그리고 푸틴이 침공을 했을 때 러시아 정보부도 몰랐고 그리고 병력들도 사실은 훈련인 줄 알고서 침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장비와 그리고 그들의 소속, 훈련도를 보면 정말 이 병력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그 증거가 확연합니다. 사실은 전투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보급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일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전쟁 프로인데 미군에서 전투 계획보다 보급 계획을 더 세밀하게 더 장기적으로 세웁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이 빵꾸가 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64km 행렬이 되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포위. 네. 왜 바보같이 글로만 가냐? 우크라이나에 가보시면 지금 이 철에는 기동할 수 있는 주 보급로 MSR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공격당하는 걸 알아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 아까 전략하고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맞는 것 같은 게 다 안 맞는 게 장기적인 뭐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장기적으로 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돈도 잘 벌고 민주화되고 이러란 말이야. 그랬더니 그거 했다가는 하세월에 질릴 것 같으니까 밀어쳤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에 이제 러시아 내부 문제, 겉에 문제가 다 떨어진 거야.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벌어진 전쟁은 이게 쉽게 타협점을 못 찾을 것 그렇죠. 같아요. 칼을 뺐으니까 지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러시아 전차랑 장비가 진흙에 빠지잖아요. 라스티프 차에 빠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푸틴과 러시아가 라스티프 차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친러 괴뢰 정권을 세우는 초창기 계획이 맞았다면 우크라이나 시민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러려면 그들의 피해가 최소화돼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단기에 끝나야 됩니다. 물 건너갔죠. 네. 그럼 이제 2단계로 가는 거예요. 전면 침공 그리고 전 지역 석권. 근데 전 지역을 석권하려면 병력 수가 보안군 그리고 이 군대 포함해서 적어도 50만 명이 필요해요. 우크라이나를 다 석권해서 보급선의 공격을 안 당하고 지방 치안까지 유지하려면 적어도 50만 명이 필요한데 러시아군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몇 명? 80만 명. 80만 명. 지네들은 100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80만. 80만. 그 중에 절반은 사실은 가용 가능하지 않은 징병된 병력들이. 예, 게다가 징집병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또 이 알토란 같은 특수전 병력들은 시리아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력들을 빼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박아놓는다. 그럼 시리아에서 대통령이 죽을 거예요. 네. 그러면 푸틴의 인기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왜 계획을 안 했냐라는 이야기가 참 나오는데 이상화되는 거야. 거기에 뭐 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푸틴이 의사결정을 히틀러처럼 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박 장군님이 얘기하실 때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들어갈 때 히틀러가 아니라 지하 벙커 당시의 히틀러 같은 느낌. 맞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결정을 내릴 때 참모들이 있는 이유는 네. 리더는 참모들의 좋은 정보를 모아서 올바른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참모들을 곁에 안 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참모들이 있어도 곁에 안 두면 자기 계획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독재를 오래 하면 참모들이 알아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역사 공부는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참모들 의견을 계속 듣는데 그쪽 애들이 알아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 짤랑짤랑만 남지.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다른 문제가 뭐냐? 그러면 50만 명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전 국민 동원령을 내려야 된다. 네. 동원령을 내리면은 지금 경제 파탄 났죠. 네. 게다가 동원령 내리죠. 푸틴의 뭐 인기가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기 자체가 아주 그냥 파괴돼서 저 바닥에 가루가 될 겁니다. 그 장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하들 앞에서 막 책상 치면서 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히틀러를 표현한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하 벙커에서 막 소리 지르던 장면. 네. 그래서 이러면 또 그거 떠오른 건 저만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 자기만의 세상에서 부하들을 다그치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자 어찌됐든 저희가 중요한 것은 자 과정, 뭐 원인 이거를 저희가 백날 얘기해봤자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 아니겠습니까?